조직 안에서 뭐 새로운 아이디어나 노하우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건 어떻게 생겨나고 또 퍼져나갈까요? 네, 단순히 그냥 정보만 막 쌓는다고 혁신이 저절로 일어나지는 않죠. 그렇죠. 오늘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가 바로 이 지식 창조의 비밀, 그 동력이나 아니면 그게 실제로 벌어지는 어떤 장소랄까, 이런 거에 대한 아주 흥미로운 분석을 담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특히 바라는 개념, 이게 일본 철학에서 왔다고 하는데 이게 기업 혁신이랑 어떻게 연결되는지 좀 깊게 파헤쳐보죠. 네, 이 아티클을 통해서 지식 창조의 핵심을 같이 한번 탐구해 보시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다룰 내용은 지식 경영 분야에서는 뭐랄까 정말 중요한 논문 중 하나입니다. 아, 그런가요? 네, 어떻게 보면 눈에 잘 안 보이는 지식이라는 게 어떤 과정을 거쳐서 조직 안에서 만들어지고 또 공유되는지 이걸 바라는 개념하고 SECI 모델이라는 틀로 아주 명확하게 설명을 해주거든요. 오, 이게 그냥 이론만 있는 게 아니라 실제 기업들이 이걸 어떻게 활용하는지 구체적인 사례까지 보여주고 있어서요. 아마 여러분 실제 업무나 조직 운영에도 적용해 볼 만한 그런 통찰을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가장 먼저 역시 핵심 키워드인 바부터 제대로 알아야겠네요. 네네. 이게 언뜻 들으면 그냥 뭐 장소, 공간 이런 뜻 같은데 이 아티클에서 말하는 바는 좀 다른 의미인 것 같아요. 정확히 뭔가요? 맞습니다. 그 바라는 말이 원래는 일본 철학자 니시다 키타로의 개념에서 왔고요. 글자 그대로 보면 장소, 플레이스가 맞긴 맞아요. 네. 여기서 말하는 바는 단순히 뭐 회의실이나 사무실 같은 그런 물리적인 공간만을 딱 지칭하는 건 아니에요. 아, 그럼 뭔가요? 핵심은 이거예요. 관계가 형성되고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공유된 맥락. 이게 중요합니다. 관계가 형성되고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공유된 맥락. 좀 어렵네요. 예를 들면 물리적 공간, 그러니까 사무실이나 작업 현장 같은 거요. 그리고 가상 공간, 뭐 이메일이나 그룹웨어, 요즘 많이 쓰는 화상회의 같은 거.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정신적인 공간까지 포함해요. 정신적인 공간이요? 네, 예를 들어서 뭐 같이 공유하는 경험이라던가 아니면 조직의 가치관, 비전, 뭐 아이디어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나 아니면 이 모든 것들이 막 섞여 있는 복합적인 형태. 이걸 다 바라고 부르는 겁니다. 아하, 그러니까 단순히 건물이 아니라 사람들이 만나서 막 이야기하고 아이디어 나누고 같이 뭔가 경험하고 그런 어떤 상황이나 환경 전체를 바라고 보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개인이나 집단의 지식이 막 발전하고 새로운 지식이 딱 창조되는 뭐랄까 일종의 플랫폼 아니면 기반 뭐 그렇게 이해하시면 좀 쉬울 것 같아요. 플랫폼이자 기반. 네, 지식이라는 게 그냥 가만히 있는 정보 덩어리가 아니라 바로 이 역동적인 바 안에서 존재하고 또 상호작용을 통해서 의미를 갖게 되는 거죠. 여기서 되게 재밌는 게 지식이 이 공유된 바라는 맥락에서 딱 벗어나면 그냥 뭐 단순한 정보 조각으로 변해버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 맥락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군요. 그렇죠. 맥락의 핵심입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 지식 창조를 이야기하려면 어떤 종류의 지식이 있는지부터 명확히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이 자료에서도 지식을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해서 설명하고 있죠. 네, 맞습니다. 바로 형식지, explicit knowledge하고 암묵지, tacit knowledge입니다. 이 구분이 어떻게 보면 이 지식 창조 논의의 진짜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형식지는 뭐 비교적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요. 우리가 흔히 보는 매뉴얼이라던가 데이터 같은 거겠죠? 맞습니다. 형식지는 뭐 단어, 숫자, 공식, 데이터, 보고서, 매뉴얼처럼 이렇게 공식적이고 체계적인 언어로 표현되고 전달될 수 있는 지식이죠. 컴퓨터로 처리하거나 문서로 저장하고 공유하기가 상대적으로 쉽고요. 어떻게 보면 전통적인 서양 철학에서는 주로 이 형식지를 지식의 중심으로 봐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암묵지. 이건 좀 더 파악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요. 이 자료에서는 암묵지를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암묵지는 형식지랑은 다르게 굉장히 개인적이고요. 또 공식적인 형태로 표현하기가 아주 어려운 지식이에요. 예를 들면요. 예를 들면 뭐 숙련된 장인의 그 손기술 있잖아요. 네. 아니면 뛰어난 리더의 통찰력이나 직관 같은 거. 특정 상황에 대한 예감이라든가
아니면 오랫동안 쌓인 노하우 같은 거요. 아, 그런 것들. 네, 이런 것들은 개인의 경험이나 행동, 신념, 가치관, 감정 같은 거에 아주 깊이 뿌리박고 있어서 말이나 글로 이걸 완벽하게 설명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듣고 보니 정말 그러네요. 약간 자전거 타는 법을 책으로만 배울 수는 없는 거랑 비슷한 거 아닌가요? 아주 좋은 비유십니다. 딱 그거예요. 암묵지는 크게 보면 두 가지 차원이 있는데요. 네. 첫째는 방금 말씀하신 그 자전거 타기 같은 기술적 차원이에요. 흔히 우리가 노하우라고 부르는 좀 비공식적이고 배우기 어려운 기술들이죠. 네, 노하우. 둘째는 인지적 차원입니다. 이건 뭐냐면 우리가 세상을 인식하고 판단하는 틀, 그러니까 뭐 신념, 가치관, 아니면 정신 모델, 멘탈 모델스, 스키마 같은 것들을 포함해요. 아, 겉으로 드러나진 않지만 생각하는 방식 같은 거군요. 그렇죠. 겉으로 드러나진 않지만 우리가 뭘 보고 또 그걸 어떻게 해석하는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래서 이 자료에서는 지식 창조의 진짜 열쇠는 바로 이 표현하기 어려운 암묵지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공유하고 활용하느냐, 여기에 달려있다고 강조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 명확한 형식지랑 또 파악하기 어려운 암묵지가 서로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뭔가 상호작용을 하면서 새로운 지식을 만들어낸다. 이런 이야기군요. 네, 그렇죠. 여기서 이제 그 유명한 SCI 모델이 등장하는 거죠. 아, 이 모델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네, 맞습니다. SCI 모델이 바로 그 암묵지하고 형식지 사이에 아주 역동적인 상호작용을 통해서 어떻게 지식이 개인, 그리고 그룹, 조직 차원으로 이렇게 나선형처럼 점점 확장되고 발전하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프레임워크입니다. 나선형. 네, 크게 네 가지 변환 과정을 거치게 돼요. 첫 번째 단계가 사회화군요. 암묵지에서 암묵지로 갠다. 이건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죠? 사회화는 말 그대로 이제 공동의 경험을 통해서 암묵지를 직접 공유하는 과정이에요. 공동의 경험. 예를 들면 스승이 제자한테 시범을 보이면서 기술을 전수하는 거 있잖아요. 도제식 교육. 그런 걸 생각해 보시면 돼요. 아, 네네. 아니면 뭐 팀원들이 같이 워크숍을 한다던가 아니면 그냥 오랜 시간 같이 일하면서 말 없이도 서로의 노하우나 생각을 싹 이해하게 되는 경우. 고객이나 공급업체랑 직접 만나서 그들의 어떤 숨겨진 니즈, 이것도 암묵지거든요. 이런 걸 파악하는 것도 사회화에 해당하고요. 아하. 여기서는 뭐 논리적인 설명, 이런 것보다는 직접적인 경험 공유랑 공감, 이게 핵심입니다. 다른 사람 입장에서 생각하고 느껴보는 거예요. 아, 머리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진짜 몸으로 체득하고 마음으로 느끼는 그런 과정이군요. 그렇죠. 두 번째는 표출화입니다. 이건 뭐냐면 암묵지를 형식지로 바꾸는 과정이에요. 아, 반대네요. 네, 머릿속에만 있던 아이디어나 직관, 노하우 같은 거를 말이나 글, 그림, 모델 같은 좀 명확한 형태로 끄집어내는 거죠. 예를 들어 뭐 팀에 의해서 브레인스토밍하면서 막 모호했던 아이디어를 구체적인 컨셉으로 딱 만들어낸다거나 아니면 은유나 유추 같은 걸 사용해서 복잡한 생각을 설명하는 과정. 이런 게 다 표출합니다. 네. 근데 이 단계가 굉장히 중요해요. 왜죠? 왜냐하면 개인의 암묵지가 처음으로 집단하고 공유될 수 있는 형태로 변환되면서 새로운 개념이나 혁신의 어떤 씨앗이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에요. 와, 이게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네요. 그냥 막연한 느낌이나 아이디어를 어떻게든 말이나 글로 표현하려고 애쓰는 그 과정 자체가 혁신의 시작일 수 있다니. 그 혼다나 사멤 같은 회사들이 이 단계를 되게 중시한다고 본 것 같아요. 결화입니다. 이건 형식지에서 형식지로 가는 거예요. 형식지에서 형식지로. 네, 이미 존재하는 여러 형식지들을 막 조합하고 체계화해서 새로운 형식지를 만들어내는 과정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 부서의 보고서를 쫙 취합해서 종합적인 사업계획서를 만든다던가 네. 아니면 시장 데이터랑 내부 데이터를 분석해서 새로운 마케팅 전략 보고서를 작성한다던가 이런 게 다 해당되죠. 아, 이건 좀 익숙한 정보 처리 방식처럼 들리는데요. 데이터를 모으고 분석하고 정리해서 새로운 보고서나 계획 만드는 거. 네, 상대적으로 그렇죠. 이 과정에서는 뭐 데이터베이스나 그룹웨어, 문서관리 시스템 같은 정보기술, IT가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마지막 네 번째 단계는 뭐죠? 마지막 네 번째 단계는 내면화입니다. 이건 연결화랑은 반대로 형식지를 다시 개인의 암묵지로 체화하는 과정이에요. 아, 다시 암묵지로 돌아가는군요. 네, 실행을 통한 학습, 러닝 바이 두잉,
이 말하고 아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실행을 통한 학습? 예를 들어서 새로운 기술 매뉴얼, 이건 형식지잖아요. 네. 이걸 읽고 실제로 막 연습을 해요. 실행이죠. 그래서 그 기술을 진짜 내 걸로 만드는 거, 암묵지가 되는 거죠. 아하. 아니면 뭐 회사의 새로운 전략, 이것도 형식지인데 이걸 교육받고 실제 업무에 막 적용해보면서 실행이죠. 그 의미를 깊이 이해하고 나중에는 나의 행동 방식, 즉 암묵지로 받아들이는 과정. 이런 게 다 내면화입니다. 교육, 훈련, 시뮬레이션 이런 게 다 내면화를 돕는 방법들이죠. 와, 정말 흥미롭네요. 그러니까 사회화, 표출화, 연결화, 내면화 이 네 단계가 계속 빙글빙글 순환하면서 암묵지랑 형식지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고 그 과정에서 지식이 점점 더 풍부해지고 조직 전체로 쫙 퍼져나간다는 거군요. 그렇죠. 마치 그 눈덩이가 막 굴러가면서 커지는 것처럼 나선형으로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평소에 새로운 것을 어떻게 배우고 익히시나요? 직접 해보면서, 아니면 다른 사람이랑 이야기하면서, 혹은 자료를 찾아 읽으면서. 이 SCI 모델이 우리의 어떤 학습 과정과도 되게 맞닿아 있는 것 같습니다. 정확합니다. 이 네 가지 모드가 딱딱 끊어진 게 아니라 아주 유기적으로 연결돼서 순환하면서 지식 창조의 나선형을 그리는 거죠. 개인 차원에서 시작된 지식이 상호작용을 통해서 그룹으로, 조직으로, 심지어는 조직 간의 수준으로까지 막 증폭되고 발전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 SCI 모델의 각 단계가 아까 이야기했던 바라는 개념하고 또 연결이 된다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지식 변환의 각 단계가 잘 일어나도록 도와주는 특정 유형의 바가 있다 이런 뜻인가요? 그냥 아무 데서나 다 잘 되는 게 아니고요. 네.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짚어주셨어요. 이 자료에서는 SCI 모델의 4단계 각각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촉진하는 4가지 유형의 바를 제시합니다. 네 가지나요? 네. 각 바는 특정 지식 변환 단계를 위한 뭐랄까 최적의 플랫폼 역할을 하는 셈이죠. 오, 어떤 종류들이 있나요? 궁금한데요? 첫 번째는 창조바입니다. 이름 그대로 지식 창조가 딱 시작되는 곳이고요. 주로 SCI 모델의 사회화 단계를 지원합니다. 사회화 단계. 면대면 상호작용이 핵심이겠네요. 그렇죠. 면대면 상호작용이 핵심입니다. 개인들이 사무실 공간이나 워크숍 장소 같은 데서 만나서 감정, 경험, 정신 모델 같은 그런 암묵지를 자연스럽게 공유하는 공간이에요. 여기서는 효율성 이런 것보다는 서로에 대한 공감, 배려, 신뢰, 헌신 같은 그런 관계적인 요소가 지식 공유의 기초가 됩니다. 관계가 중요하군요. 네, 개방적인 사무실 구조라던가 아니면 고객하고 직접 만나는 자리 이런 것들이 이 창출배를 활성화시킬 수 있어요. 두 번째는 뭔가요? 두 번째는 상호작용배, 인터랙팅배입니다. 이건 주로 표출화 단계를 지원해요. 표출화 단계. 암묵지를 형식지로 바꾸는. 네, 창출배에서 공유된 암묵지를 바탕으로 좀 더 의식적이고 목표지향적인 상호작용을 통해서 이걸 형식지로 만들어내는 공간이죠. 예를 들면 특정 프로젝트를 위해 모인 팀이라던가 TF팀, 아니면 특정 분야 전문가들의 그룹 미팅 같은 게 좋은 예입니다. 아, 좀 더 목적의식이 뚜렷한 모임이군요. 그렇죠. 여기서는 활발한 대화, 토론, 브레인스토밍, 그리고 아까 말한 은유나 모델을 활용하는 능력이 중요합니다. 개인의 암묵지를 막 끄집어내고 팀의 지식으로 통합하기 위한 깊은 자기성찰하고 적극적인 소통이 요구되는 그런 빼라고 할 수 있어요. 세 번째는 사이버배군요. 이름에서 딱 느낌이 오는데요. 네, 맞습니다. 사이버배는 주로 연결화 단계를 지원하는 가상 공간에서의 상호작용이에요. 연결화, 형식지에서 형식지로. 네, 그룹웨어나 온라인 커뮤니티, 공유 데이터베이스, 화상회의 시스템 같은 IT 기술을 활용해서 흩어져 있는 형식지들을 모으고 결합하고 체계화하는 활동이 이루어지는 곳이죠.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많은 양의 형식지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새로운 형식지를 만드는 데 강점이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베이는 뭔가요? 마지막은 체화 베이, 엑서사이징 베이입니다. 이건 내면화 단계를 지원하고요. 주로 현장 중심의 상호작용 공간입니다. 내면화, 형식지를 다시 암묵지로. 현장 중심이군요. 네, 사이버베이나 다른 곳에서 얻은 형식지를 실제 행동과 연습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암묵지로 만드는 과정이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선배가 후배한테 OJT, 그러니까 직무 현장 훈련을 통해서 노하우를 전수한다거나 아니면 시뮬레이션 훈련을 한다거나 실제 업무를 수행하면서 배우는 과정, 이런 게 다 이 체화배에서 일어나는 거죠. 아하! 즉,
실행을 통한 학습이 이루어지는 진짜 실질적인 현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야, 정말 체계적이네요. 그러니까 지식 창조 과정을 그냥 우연에 맡기는 게 아니라 각 단계에 맞는 최적의 환경, 즉 베일을 의도적으로 조성하고 관리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렇죠. 단순히 물리적인 공간뿐만 아니라 상호작용 방식이나 조직 문화까지 다 포함해서요. 바로 그 점이 핵심입니다. 단순히 자원을 막 투입하는 것 이상으로 지식이 역동적으로 생성되고 변환되고 또다시 체화될 수 있도록 그 토양을 가꾸는 뭐랄까요? 그 생태학적인 접근인 셈이죠. 토양을 가꾼다. 비유가 좋네요. 이론은 이제 어느 정도 잡힌 것 같습니다. 그럼 실제 기업들은 이런 베이 개념을 정말 활용하고 있나요? 구체적인 사례가 좀 궁금한데요. 네. 이 자료에서 3가지 아주 흥미로운 기업 사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각기 방식은 좀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지식 창조를 위해서 의도적으로 바운더리를 관리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줘요. 기대되는데요. 첫 번째는 어떤 회사인가요? 첫 번째는 샤프입니다. 샤프요, 전자제품 회사? 네, 샤프는 긴급 프로젝트 팀이라는 제도를 바운더리로 아주 적극적으로 활용합니다. 긴급 프로젝트 팀. 네, 특정 신제품 개발이라는 명확한 목표를 위해서 기존의 조직 구조에서 딱 벗어나서 여러 부서에서 차출된 인력으로 독립적인 팀을 구성하는 거예요. 아, TF 같은 거네요. 네, 그렇죠. 이 팀들은 본사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으면서 보통 18개월 안에 성과를 내야 합니다. 와, 18개월. 뭔가 속도감이 느껴지네요. 이 팀들이 바운더리로서 어떤 역할을 하는 건가요? 일단 이 팀들 자체가 다양한 배경의 사람들이 모여서 상호작용하는 상호작용 바운더리의 성격을 딱 띱니다. 네. 근데 여기서 더 흥미로운 점은 이 팀들이 고객 지식 기반하고 아주 긴밀하게 협력한다는 점이에요. 고객 지식 기반이요? 네, 이 센터가 한 600명 정도 되는 선도 소비자, 리딩 컨슈머스 그룹하고 직접적이고 아주 집중적인 면대면 상호작용, 이게 바로 창출 바운더리죠. 이걸 통해서 그들의 숨겨진 니즈나 라이프스타일 같은 엄청난 양의 안목지를 수집해요. 와. 그리고 이걸 제품 컨셉 개발, 즉 표출화에 반영하는 거죠. 아하. 그러니까 조직 내부 팀인 상호작용 바운더리랑 외부 고객과의 만남인 창출 바운더리를 딱 연결해서 지식 창조를 촉진하는, 어떻게 보면 조직 경계를 넘나드는 그런 바운더리 전략인 셈이죠. 와, 고객과의 직접적인 상호작용 그 자체를 지식 창조의 핵심 비호로 활용한다니 정말 인상적이네요. 두 번째 사례는요? 두 번째는 토시바입니다. 도시바, 여기도 유명하죠. 네. 도시바는 ADI, Advanced Eye Strategy, 우리말로는 첨단 아이 전략 그룹이라는 좀 독특한 조직을 비호로 구축했어요. 첨단 아이 전략 그룹. 네. 이 그룹은 인터랙티브 멀티미디어 같은 그런 신규 사업 분야에서 시장 기회를 딱 포착하고 이걸 구체적인 제품이나 비즈니스로 연결하는 역할을 하는 뭐랄까 여러 사업부의 경계를 초월하는 슈퍼부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슈퍼 부서요? 뭐가 그렇게 특별한가요? 이 ADI 그룹은요, 각 사업부에 흩어져 있는 기술이나 지식들, 주로 형식지이겠죠. 이걸 쫙 끌어모아서 새로운 조합, 즉 연결화를 시도하고요. 네. 이걸 통해서 혁신적인 제품 컨셉이나 사업 모델, 즉 표출화를 만들어내는 거죠. 아, 연결화랑 표출화의 강점이 있군요. 그렇죠. 속도하고 민첩성을 굉장히 중시하고 최고 경영진의 강력한 지원, 정기적인 회의, 핵심 기술 관리자들과의 협력 시스템 이런 걸 통해서 이걸 뒷받침합니다. 기존 조직 구조 위에 있으면서 필요에 따라 유연하게 자원을 활용하는 경계를 넘나드는 사업부 형태의 비호라고 볼 수 있어요. 샤프가 고객과의 관계에서 안목질을 얻는데 좀 더 집중했다면 도시바는 내부의 형식질을 효과적으로 결합하고 새로운 가치를 만드는데 초점을 맞춘 비호를 운영했군요. 네,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럼 마지막 사례는 어떤가요? 마지막은 좀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산업용 냉동기 분야의 강자인 마에카와 제작소라는 회사입니다. 마에카와 제작소? 네, 이 회사는 앞선 두 회사랑은 또 다른 아주 독특한 방식으로 베일을 활용해요. 어떻게 다른가요? 마이카와는 한 80개 정도의 자율적인 독립기업들의 네트워크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 회사 전체와 고객과의 깊은 상호작용, 그 자체를 하나의 거대한 베이로 관조합니다. 네. 회사 전체와 고객 관계가 베이라니 좀 더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마이카와는 직원들이 특정 기능 전문가가 되기보다는 설계,
제조, 영업, 서비스 같은 다양한 업무를 경험하면서 넓은 시야를 가진 제너럴리스트로 성장하도록 장려해요. 오, 제너럴리스트. 그리고 현실 세계로 나가서 고객과 함께 경험하며 공동 창조하는 것, 이걸 굉장히 중시합니다. 공동 창조. 네, 즉 단순히 제품을 파는 게 아니라 고객의 현장에 깊숙이 들어가서 그들의 문제를 같이 고민하고 해결책을 찾아나가는 과정, 이게 바로 사회화이자 창출배이죠. 이걸 통해서 지식을 얻고 공유하는 거예요. 아, 특히 무의 영역이라는 개념을 강조하는데요. 이게 뭐냐면 고객과 회사가 공동으로 지식을 소유하고 창조하는 그런 열린 공간을 의미합니다. 무의 영역. 심오한데요. 네. 그래서 이 회사에서는 베이가 어떤 특정 팀이나 부서에 딱 국한된 게 아니라 개인, 팀, 회사 전체, 그리고 고객과의 관계 속에 그냥 자연스럽게 스며들어서 유기적으로 작동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와, 정말 놀랍네요. 샤프는 프로젝트 팀이랑 고객 인터페이스, 도시바는 경계를 넘나드는 부서, 마이카와는 회사 전체랑 고객 관계. 다 모습은 다른데 결국은 지식이 흐르고 창조될 수 있는 어떤 장을 의도적으로 만들고 가꾸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군요. 그렇습니다. 이 사례들이 바가 그냥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조직의 지식 창조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아주 실질적인 전략적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자, 그럼 이 모든 논의가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뭘 말해주는 걸까요? 이 바와 지식창조 개념이 오늘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께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시사점은 아마 이걸 것 같아요. 지식 창조라는 게 단순히 자원을 투입하고 결과를 뽑아내는 그런 기계적인 프로세스가 아니라 바라는 유기적인 토양을 끊임없이 가꾸는 약간 생태학적인 과정에 가깝다는 겁니다. 생태학적 과정? 네, 즉 지식이 저절로 발생하고 성장하고 순환할 수 있는 환경, 그 맥락, 컨텍스트를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거죠. 효율성이나 단기 성과보다는 지식이 실제로 만들어지는 그 경계, 즉 바 자체에 주목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런 환경은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역시 리더나 경영진의 역할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이런 환경을 만들려면요. 단순히 지시하고 통제하는 그런 리더십이 아니라 조직 전체의 지식 창조의 비전을 딱 제시하고, 이게 정신적 측면이죠. 구성원들의 자발적인 헌신과 참여를 이끌어내는, 이건 신체적 감성적 측면, 그런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경영진은 바가 잘 형성될 수 있는 조건, 예를 들면 심리적 안정감이라던가 자유로운 소통 채널, 실험이나 실패를 용인하는 문화 같은 것들을 만들어줘야 하고요. 네. 그리고 조직 내에서 자발적으로 막 아이디어를 내고 동료들하고 연결하고 새로운 시도를 하는 그런 지식 활동가, 널리지 액티비스트들을 잘 발굴하고 지원해야 합니다. 지식 활동가. 네. 그들의 열정이나 통찰력이 바를 살아 움직이게 하는 진짜 원동력이 되기 때문이죠. 아니라 적절한 환경 속에서 상호작용을 통해 끊임없이 생성되고 진화하는 약간 생명체 같다는 그런 관점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정확히 그렇습니다. 정적인 자원관리 관점에서 벗어나서 지식 창조는 맥락, 즉 바에 깊이 의존하고 그 안에서의 역동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점을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는 지식 창조의 핵심 개념인 바와 또 암묵지랑 형식지 사이의 역동적인 변환 과정인 세커이 모델에 대해서 아주 깊이 파고들어 봤습니다. 네. 샤프, 도시바, 마에카 제작소의 사례를 통해서 기업들이 어떻게 의도적으로 지식 창조를 위한 공간이자 맥락을 만들어 나가는지도 살펴보았고요. 기억해야 할 핵심은 단순히 정보를 모으는 걸 넘어서 지식이 자연스럽게 창조되고 순환하는 그 맥락, 즉 바를 이해하고 가꾸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한 가지 생각해 볼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은데요. 네, 어떤 질문인가요? 아까 바가 물리적, 가상적 공간뿐만 아니라 팀과 조직 내 형성되는 정신적, 감정적 공간이기도 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특히 지식창조 나선형의 출발점이자 암묵지가 공유되는 그 창출바, 오리지네이팅 바는 신뢰, 공감, 배려, 그리고 공유된 경험을 토대로 한다고 있죠. 그렇죠. 자, 여러분의 업무 환경이나 아니면 일상 속 관계에는 이러한 긍정적인 상호작용과 진솔한 공유를 가능하게 하는 창출바가 얼마나 잘 마련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혹시 좀 부족하다고 느끼신다면 어떻게 하면 그런 공간을 조금 더 가꾸고 확장해 나갈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
잠시 고민해 보시는 것이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들을 여러분의 현실에 적용해보는 좋은 첫걸음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정말 좋은 질문이네요. 오늘 귀한 통찰 나눠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흥미로운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